세계를 지휘하던 그의 손에서 버려진 아들. 자폐 스펙트럼은 완벽주의자 강태훈에게 용납할 수 없는 흠이었다. 15년 후 그 버려진 생명이 현을 그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잔인한 심판의 선율이 아버지의 심장을 꿰뚫었다. 강태훈의 삶은 완벽하게 조율된 교향곡이었다. 지휘봉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의 카리스마는 전 세계의 청중을 매료시켰고,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세계적인 권위 있는 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는 완벽한 음정, 완벽한 박자, 완벽한 화음만을 추구했다. 악보의 작은 오점조차 용납하지 않았다. 그의 집은 거대한 음악실이자 철저히 관리된 박물관 같았다. 희소 가치가 있는 바이올린이 유리 진열장 안에 놓여 있었고, 낡은 오선지가 정교하게 정리된 채로 벽을 채웠다. 그의 아내 역시 촉망받던 첼리스트였다. 그들의 만남부터 결혼, 그리고 함께 쌓아올린 명성까지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짜인 각본처럼 흘러갔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완벽한 예술가 부부의 전형이라 칭했다. 강태훈은 그 모든 찬사를 자신의 완벽주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에 작은 변주곡이 찾아왔다. 아이의 탄생이었다. 이은찬. 태훈은 처음엔 새로운 생명 앞에서 경이로움을 느꼈다. 멜로디의 쉼표처럼 잠시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작은 여백이 생긴 줄 알았다. 그러나 아이의 성장 리듬은 그의 예측을 빗나갔다. 다른 아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눈빛, 특이한 소리에 대한 집착, 타인과의 소통 부재. 은찬의 울음소리는 음계에서 한참 벗어나 있었고, 그의 행동은 강태훈이 이해할 수 없는 불협화음 같았다. 태훈은 자신의 혈육에게서 난생 처음으로 불협화음을 감지했다. 완벽한 지휘자의 삶에 끼어든 치명적인 오점이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의사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강태훈의 귓가에 차갑게 박혔다. 자폐 스펙트럼입니다. 그 말은 그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의 모든 현을 단숨에 끊어버리는 파열음 같았다.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날카로운 비렴처럼 들려왔다. 강태훈은 이 사실을 감당할 수 없었다. 자신이 쌓아올린 명예, 자신의 완벽한 예술가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볼까? 강태훈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자신의 찬란한 커리어를 망가뜨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아들의 고통보다, 아내의 절망보다 오직 자신의 평판이 더 중요했다. 그의 이기심은 그 누구보다 견고하고 단단했다. 밤마다 그는 홀로 서재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위스키의 알코올이 끝끝을 태울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자리 잡았다. 차가운 이성이 뜨거운 감정을 짓눌렀다. 그는 고민했다. 어떻게 하면 이 불협화음을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명성에서 영원히 지워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가장 비겁하고도 잔인한 결론에 도달했다. 존재 자체를 지우는 것. 그는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했다. 이건 최선이다. 아들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이 불완전한 존재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차라리 이렇게 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일이다. 결국 그의 완벽주의는 선을 넘어섰고 그를 인간 이하의 괴물로 만들었다. 그의 최고급 세단은 밤중에 고속도로를 질주했다. 이성적인 판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맹목적인 질주였다. 비바람이 몰아쳤다. 하늘도 그의 죄악의 경고를 보내는 듯 천둥을 울리고 번개를 번쩍였다. 창작박 풍경은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갑게 빛났다. 뒷좌석에는 잠든 이은찬이 있었다. 이은찬은 고단한 하루를 보낸 듯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작은 얼굴은 평화로웠고 조용한 숨소리가 차 안을 채우고 있었다. 태훈은 아들의 작은 얼굴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심장은 완벽하게 박자를 잃은 메트로놈처럼 불규칙하게 튀었다. 그의 손은 스티어링 휠을 꽉 쥐고 있었다. 마치 쥐고 있는 것이 자신의 남은 양심이라도 하는 것처럼.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부산이었다. 어둡고 인적 없는 해변 곁의 작은 도로였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울렀다. 바람이 휘몰아쳤다. 멀리서 등대의 불빛이 깜빡였다. 무자비하게도 모든 것을 비추는 듯했다. 태우는 차문을 열고 잠든 아들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아들은 그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 무게는 너무나도 가벼웠다. 순간 그의 심장이 움찔한 듯했지만 이내 차가운 이성이 다시 그를 지배했다. 그는 은찬을 도로가에 놓인 낡은 벤치에 눕혔다. 작은 담요를 덮어주고 곁에 작은 곰인형을 놓아주었다. 아들의 작은 손은 그의 엄지손가락보다도 훨씬 작았다. 그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차에 올랐다. 후진 기어를 넣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빠르게 멀어지는 백미러 속에서 작은 형체가 점점 흐려졌다. 그는 아들의 얼굴도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려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지워내려 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였다. 완벽한 강태훈으로 돌아가는 것. 부산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지고 도시는 다시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의 완벽한 오케스트라는 이제 영원히 결여된 악기 하나를 품고 있었다. 그는 영광의 무대로 향하는 대신 끝없는 후회와 죄책감이라는 음산한 미로 속으로 들어섰다. 그는 모든 것을 잊으려 했다. 그러나 잊을 수 없는 그림자처럼 버려진 아이의 작은 형체는 그의 등 뒤에서 영원히 그를 따라다닐 것이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완벽하지 않았다. 그는 지독한 불협화음의 지휘자가 되어버렸다. 그의 귀에는 아들의 작은 숨소리 대신 차가운 바람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끊임없이 메아리치는 자신이 외면한 자폐 스펙트럼의 존재가 지워지지 않는 멜로디처럼 그를 조롱했다. 깊은 밤 부산 해운대 근처 어귀의 작은 포구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파도 소리만이 멀리서 끊임없이 밀려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박선우는 낡은 어선 해 뜨는 집 호의 엔진을 끄며 삭신이 쑤시는 몸을 간신히 일으켰다. 새벽녘부터 시작된 조업은 그의 온몸의 기력을 소진시킨 후였다. 오늘따라 그물에 걸린 물고기의 양도 시원찮았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거친 바다와의 사투보다 그를 더 지치게 하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이었다. 아내 윤하늘과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다. 아이를 간절히 바랐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선우는 고개를 들어 캄캄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별 없는 밤하늘처럼 막막하기만 했다. 집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터벅터벅 힘이 없었다.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 차가웠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바닷바람 소리려니 했다. 아니면 길 잃은 고양이 소리쯤으로 여겼다. 그러나 소리는 점차 또렷해졌다. 작은 아이의 울음소리였다. 선우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검은 암흑이었다. 그는 헤드랜턴을 켜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울음소리는 더욱 선명해졌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래된 벤치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형체였다. 낡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그 작은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선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아이였다. 대체 누가 이 시간에 이런 곳에 아이를 버렸을까? 그의 손이 떨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담요를 걷어냈다. 웅크리고 있는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아이는 공포에 질린 채 곰인형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아가, 괜찮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선우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조심스러웠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선우를 올려다봤다. 아이의 눈은 크고 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두려움과 세상에 대한 경계심뿐이었다. 아이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눈동자만 이리저리 굴릴 뿐이었다. 선우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어봤다. 차가웠다. 밤바람에 오랫동안 노출된 듯했다. 그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곳에 아이를 홀로 둘 수는 없었다. 그는 폼에 아이를 안아들었다. 아이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다. 마치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작은 존재였다. 어부의 거친 손은 아이를 감싸 안으며 따뜻하게 보호했다. 그는 잊고 있던,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온기를 느꼈다. 아이를 폼에 안은 채 선우는 다른 박질하듯 집으로 향했다. 선우의 아내 윤하늘엔 이은찬 동네에서 작은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 역시 음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음악만큼 그녀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아이에 대한 갈망이었다. 학원 아이들의 재롱을 보면서도 늘 가슴 한구석이 시렸다. 밤 늦게까지 학원 정리를 마치고 돌아온 그녀는 박선우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의 폼에 안긴 작은 아이의 모습을 보고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여보, 이 아이 좀 봐. 바닷가에 혼자 있었어. 선우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함께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하늘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꿈인가? 꿈이라고 해도 이토록 생생할 수 있을까? 그녀는 아이에게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이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감쌌다. 아가,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어떻게 된 거니? 아이는 그녀의 온기에 서서히 경계를 풀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하늘은 아이를 따뜻한 방으로 데려가 누인 후 서둘러 물수건을 적셔왔다. 차가워진 아이의 얼굴과 손발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 사이 선우는 부엌에서 따뜻한 죽을 끓이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이런 상황을 준비해온 듯 익숙하게 움직였다. 따뜻한 죽을 숟가락으로 식혀 아이에게 먹였다. 처음엔 입을 꾹 다물던 아이는 점차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받아먹기 시작했다. 따뜻한 죽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아이의 작은 몸에 온기가 돌았다. 밤새 얼어붙은 경계심이 스르륵 녹아내리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는 조금 더 편안해진 모습이었다.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가, 이름이 뭐니?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이은찬. 하늘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선우의 표정 역시 먹먹했다. 이은찬. 예쁜 이름이었다. 이어서 아이의 부모를 찾아보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며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의료진은 아이의 독특한 특성에 대해 설명해 주었지만 윤하늘과 박선우 부부에게는 그저 우리 아이일 뿐이었다. 오히려 그들은 은찬의 세상과 소통 방식이 다를 뿐 그의 눈빛은 맑고 순수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봤다.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의 공허함은 눈앞의 이 작은 존재로 인해 단숨에 채워졌다. 그들에게 이은찬은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 아이를 가족으로 맞이하고 자신들의 모든 사랑을 쏟아주리라 결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에서 이은찬이 들어옴으로써 비로소 잃어버렸던 멜로디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들의 보금자리에 해 뜨는 집은 이제 이은찬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인해 완전한 화음을 이루는 진정한 가정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부산의 거친 바다 위를 떠돌던 한 줄기 빛이 이제 이곳에서 따뜻한 온기로 피어나는 시작이었다. 이은찬이 윤하늘과 박선우 부부의 품에 안긴 후 집안은 전에 없던 새로운 리듬을 찾아갔다. 은찬은 좀처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시선은 허공을 떠돌거나 손에 쥔 작은 물건에 고정되곤 했다. 그의 작은 몸은 때때로 알 수 없는 패턴으로 흔들렸다. 사소한 소리에도 과민하게 반응하여 몸을 움츠렸고 특정 촉감에는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 낯선 사람들과의 접촉은 은찬에게 극심한 혼란을 안겨주는 듯했다. 옹알이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버거워 보였다. 보통 또래 아이들이 빠르게 습득하는 기초적인 말하기나 사회적 상호작용은 은찬에게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였다. 박선우는 그런 은찬의 모습을 보며 가끔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세상이 아이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윤하늘은 달랐다. 그녀는 학원에서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며 얻은 경험으로 은찬의 세상을 조심스럽게 이해하려 노력했다. 강요하지 않았고 다만 끈질기게 기다렸다. 윤하늘은 은찬의 세상이 소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소리, 작은 학원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건반 소리, 바이올린의 활이 현을 스치는 마찰음, 때로는 거친 바닷바람 소리까지 은찬은 이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는 듯했다. 그러나 그에게 세상의 소리들은 질서 없는 불효화음의 연속인 듯했다. 갑작스러운 큰 소리가 터지면 은찬은 곧바로 울음을 터뜨리거나 귀를 막고 몸을 떨었다. 그의 작은 몸은 고통스럽게 움츠러들었다.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은찬은 늘 홀로 외로이 존재했다. 윤하늘은 은찬의 소리 세계를 관찰하며 그를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음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바이올린을 꺼냈다. 은찬이 불안해하고 몸을 떨 때마다 윤하늘은 천천히 바이올린 활을 켜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이의 울음소리가 잦아드는 것 같았다. 그러다 서서히 아이의 눈빛이 흔들리는 현을 깔아가기 시작했다. 활과 현이 만들어내는 미묘한 진동, 나무 악기에서 울려 퍼지는 깊은 공명음은 은찬의 불안을 조금씩 잠재웠다. 학원에서 피아노를 연주할 때면 은찬은 언제나 그 주변을 맴돌았다. 때로는 쿵쾅거리는 소리에 놀라 도망쳤지만 때로는 미세한 선율의 변화에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다. 윤하늘은 은찬에게 특정 음정이나 멜로디를 반복해서 들려주었고 은찬은 미묘하게 다른 반응을 보였다. 박선우는 거친 바다에 나갔다 돌아오면 늘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노랫말처럼 흥얼거렸다. 낮은 목소리로 불러주는 박선우의 투박한 멜로디는 은찬을 곧잘 평화롭게 만들었다. 부부는 은찬이 소리에 반응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했다. 하지만 그 반응이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윤하늘은 조심스럽게 은찬의 손에 작은 장난감 바이올린을 쥐어주었다. 아이는 처음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윤하늘이 활을 잡는 신용을 보이자 은찬의 작은 손가락이 장난감 바이올린의 현을 서툴게 만지기 시작했다. 장난감이라 제대로 된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윤하늘은 그 섬세한 움직임 속에서 묘한 가능성을 보았다. 며칠 후 그녀는 학원에 있던 어린이용 바이올린을 은찬에게 주었다. 나무의 질감, 현의 탄력감, 활의 무게감, 은찬은 장난감과는 다른 이 진짜 악기에 묘한 집중력을 보였다. 그는 며칠 동안 악기를 이리저리 만져보며 혼잣말처럼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났다. 은찬이 처음 활을 잡고 현을 그었을 때 찢어지는 듯한 불쾌한 소ям이 울려 퍼졌다. 그러나 은찬은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귀에만 들리는 어떤 멜로디를 찾는 듯 끈질기게 활을 그었다. 반복되는 연습 속에서 점차 잡음은 줄어들고 윤하늘의 귀에는 놀라운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은찬이 만들어내는 음정은 놀랍도록 정확했다. 바이올린을 정식으로 배워본 적이 없는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음을 낼 수 있을까? 게다가 그의 작은 손가락은 교사조차 가르쳐주지 않은 오직 자신만의 방식으로 현이를 오가며 복잡한 운지법을 만들어냈다. 그는 악보를 보지 않았다. 어떤 음악이론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활이 현을 스치면 그 안에서 윤하늘조차 놀랄 만큼 깊은 감정이 담긴 선율이 흘러나왔다. 윤하늘은 그 소리 속에서 단순한 음의 나열이 아닌 은찬만의 언어가 담겨있는 것을 깨달았다.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내뱉으려는 침묵 속의 외침이었다. 윤하늘은 은찬이 다른 부분에서 또래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혼자 옷을 입는 것, 밥을 먹는 것, 간단한 대화를 이어가는 것 등 모든 일상생활은 은찬에게 버거웠다. 그는 학교에서조차 적응하기 힘들어했고 또래 아이들과의 어울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바이올린을 든 순간 이 모든 결핍은 사라지는 듯했다. 그의 불완전했던 세계는 악기 위에서 완전한 질서와 화음을 찾아냈다. 박선우는 아들의 바이올린 소리가 자신의 고단한 하루를 위로해준다고 말했다. 거친 바다에서 돌아온 밤, 은찬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짠내나는 그의 삶에 잔잔한 위로를 안겨주었다. 윤하늘과 박선우 부부는 은찬의 이 특별한 재능이 어쩌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직감했다. 그들은 은찬의 재능을 최대한 키워주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협화음을 연주하는 존재가 될 것을 예감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를 보살폈다. 그 작은 집 안에는 이제 이은찬의 바이올린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 소리는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은찬을 보호해 주었고 세상에 그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가장 아름다운 울림이었다. 윤하늘과 박선우 부부의 삶은 온전히 이은찬의 바이올린 선율에 맞춰 돌아갔다. 해운대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그들의 작은 집은 이제 은찬의 음악으로 가득 채워졌다. 윤하늘은 음악학원 문을 여는 시간을 은찬의 바이올린 연습 시간과 조율했다. 학원 수업을 마친 밤이면 은찬은 홀로 작은 연습실에서 몇 시간이고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윤하늘은 그의 독특한 연습 방식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악보를 보지 않고 정해진 커리큘럼 없이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에만 귀 기울이며 현을 그었다. 때로는 같은 음을 수백 번씩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돌연 격정적인 선율로 폭발하기도 했다. 그의 손가락은 교재가 제시하는 운지법을 따르지 않았지만 언제나 완벽한 음정을 찾아냈다. 윤하늘은 은찬의 연주를 음악적 직관이라고 표현했다. 그의 바이올린은 테크닉을 넘어선 순수한 영혼의 울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은찬에게 일반적인 바이올린 교육 방식을 적용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비정형적인 재능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가 자유롭게 음악 세계를 탐험하도록 돕는 길잡이가 되었다. 박선우 역시 은찬의 음악을 듣는 즐거움에 빠져들었다. 거친 파도와 싸우며 바다에서 돌아온 밤, 지쳐 잠들려 할 때면 멀리서 들려오는 은찬의 바이올린 소리가 그의 고단한 하루를 위로했다. 선우는 은찬의 음악에서 파도 소리를 들었고 바람 소리를 들었다. 그의 음악은 바다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예측 불가능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었고 때로는 거친 포효 같았다가도 이내 잔잔한 물결처럼 마음을 어루만졌다. 그는 은찬이 자신의 모든 감정을 음악으로 풀어내고 있음을 직감했다. 말이 서툴고 세상과의 소통이 어려운 아이에게 바이올린은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다리였다. 선우는 묵묵히 은찬의 뒤를 지켰다. 해진 그물을 수리하듯 은찬의 낡은 바이올린을 손질했고 부서진 활을 고쳤다. 부부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은찬의 음악에 바쳤다. 은찬의 음악은 그들에게 기적이었다. 은찬의 음악적 재능은 빠르게 성장했다. 부산의 작은 음악학원에서는 그의 이름이 이미 전설처럼 퍼져 있었다. 인근 교회의 주일 예배에서 은찬이 바이올린을 연주했을 때 성도들은 경건한 침묵 속에서 그의 선율에 깊이 몰입했다. 그의 연주는 기교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어루만지는 듯했다. 때로는 슬프게 울부짖었고 때로는 기쁨에 넘쳐 뛰놀았다. 그의 몸은 바이올린과 하나가 되어 흔들렸다. 시선은 여전히 허공을 응시했지만 그의 눈빛은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연주가 끝나면 언제나 터질 듯한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사람들은 은찬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연주 앞에서 그런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연주에서 순수한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러나 모든 시선이 따뜻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은찬의 연주가 입소문을 타고 작은 무대를 넘어 조금씩 큰 무대에 설 기회가 생기자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시선들이 그를 향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때때로 격렬하게 몸을 흔들었다. 미세한 소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연주를 멈추기도 하고 예정에 없던 자신만의 멜로디를 즉흥적으로 연주하여 악단의 흐름을 깨트렸다. 사람들은 그의 연주에 감탄했지만 이내 그의 기이한 행동에 대해 수근거렸다. 천재는 천재인데 좀 특이하다.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저런 아이가 제대로 된 음악가가 될 수 있을까? 라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일부 비평가들은 그의 연주를 정제되지 않은 원시적 재능이라 평가하며 클래식 음악의 순수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윤하늘과 박선우 부부는 이러한 외부의 시선과 싸워야 했다. 특히 윤하늘은 은찬을 보호하기 위해 날카롭게 섰다.
그녀는 은찬이 자신만의 언어로 음악을 표현하는 방식을 세상에 이해시키려 노력했다. 은찬이에게 음악은 곧 삶입니다. 그에게 바이올린은 말입니다. 라고 외초곤 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녀의 말을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학원에서 쫓아 은찬의 음악을 대하는 시선은 엇갈렸다. 몇몇은 은찬의 천재성에 놀라며 그의 음악을 배우려 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의 불규칙한 행동과 독특한 음악 스타일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했다. 은찬은 이러한 시선들 속에서도 묵묵히 바이올린만을 붙들었다. 그는 자신의 향해 들려오는 세상의 비난이나 칭찬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음악만이 그에게 진정한 소통의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찬의 재능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었다. 그의 연주는 마치 바닷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보물이 수면 위로 떠오르듯이 숨길 수 없는 찬란함을 뿜어냈다. 부산 지역의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은찬의 연주를 듣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 그는 은찬의 연주가 악보를 초월한 무언가를 담고 있음을 간파했다. 그 지휘자는 은찬을 이 시대의 가장 순수한 음악적 영혼이라 극찬하며 그의 연주를 세상에 더욱 널리 알릴 기회를 주려 했다. 은찬은 그렇게 점차 부산을 넘어 한국 음악계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침묵의 바이올리니스트, 은둔의 천재라는 수식어가 그를 따라다녔다. 은찬의 내면은 여전히 복잡했다. 세상은 그에게 여전히 소음으로 가득 찬 곳이었고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어렵기만 했다. 그는 말을 더듬고 타인의 표정을 읽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의 유일한 안식처는 바이올린이었다. 바이올린 활을 잡고 현을 그을 때면 그는 모든 혼란과 불안을 잊었다. 자신만의 질서 속에서 음표들이 춤을 추고 선율이 노래했다. 그의 음악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노래였고 세상의 불협화음 속에서 그가 찾아낸 완벽한 화음이었다. 그의 바이올린 소리에는 어린 시절의 상실감, 윤하늘과 박선우 부부에게 받은 무한한 사랑,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담담한 슬픔까지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은찬은 음악을 통해 성장했다. 그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바이올린의 음성은 이제 단순한 연주를 넘어 이은찬이라는 존재 자체가 되어 세상을 향해 웅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작은 폭우를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운명에 처했다. 거대한 파도가 작은 배를 안아대듯 그의 음악은 이제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할 차례였다. 그의 바이올린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은찬의 심장이었다. 이은찬의 연주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파도처럼 부산을 넘어 전국으로, 그리고 마침내 세계 음악계의 문을 두드렸다. 그 시작은 우연찮게 참가한 국내 신인 음악 콩쿠르였다. 수많은 기대주들이 경쟁하는 치열한 무대였다. 은찬은 무대 뒤에서 대기하는 내내 몸을 흔들었다. 연습실과는 다른 낯선 공기, 웅성거리는 대기실의 소음, 수많은 시선이 그를 압도하는 듯했다. 윤하늘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박선우는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무대에 올라선 은찬은 빛나는 조명 아래 바이올린을 어설프게 품에 안았다. 심사위원들과 청중은 호기심 반, 의심 반의 시선을 보냈다. 그들의 눈에는 무대 위에서 불안하게 흔들리는 어린 예술가만 보였다. 하지만 첫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시선은 전율로 변했다. 은찬의 바이올린에서 뿜어져 나오는 선율은 그 어떤 정형화된 교육도 거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영혼이었다. 그의 활은 악보가 지시하는 것을 넘어섰고 그의 손가락은 음표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현을 타고 흘렀다. 그 순간 은찬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불완전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순수한 음악 그 자체였다. 바이올린은 그의 몸의 연장이었고 그를 세상과 연결하는 유일한 끈이었다. 연주는 격렬하게 휘몰아치다가도 이내 고요한 파도처럼 잔잔해졌다. 그의 음악은 슬픔, 기쁨,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강렬한 외로움과 갈망을 담고 있었다. 공연장이 그의 감정으로 가득 채워졌다. 청중들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의 연주는 단순한 소리를 넘어선 어떤 경이로운 경험이었다. 연주가 끝나자 콩쿠르장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곧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박수 소리는 마치 파도 소리처럼 거세고 뜨거웠다. 은찬은 그렇게 순식간에 음악계의 센세이션이 되었다.
그의 콩쿠르 연주 영상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세상의 편견을 깬 침묵의 바이올리니스트, 자폐 스펙트럼, 하지만 신이 나린 천재성, 경계를 허무는 영혼의 선율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스타가 되었고 그 후로 수많은 공연 제의와 방송 출연 요청이 쇄도했다. 그러나 명성은 은찬에게 또 다른 형태의 시련을 안겨주었다. 대규모 공연장은 그에게 거대한 소음과 빛의 지옥이었다. 수천 명의 관객이 내는 미세한 웅성거림, 공연장 관리자들이 무심코 내는 소리, 플래시의 번쩍임, 모두가 그의 예민한 감각을 꿰뚫는 바늘 같았다. 그는 가끔 무대 위에서 귀를 막고 웅크렸다. 예정된 곡 대신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즉흥 연주를 하기도 했고, 때로는 예고 없이 연주를 멈추기도 했다. 그러면 관객들은 당황했다. 박선우는 항상 무대 뒤에서 초조하게 은찬을 지켜봤다. 윤하늘은 은찬의 감각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소음 방지 헤드셋을 준비하고 무대 뒤 대기실을 최대한 조용하고 편안하게 꾸미려 노력했다. 그녀는 인터뷰마다 은찬의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 설명하고 그의 특별한 음악적 재능을 강조하며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대중의 시선은 복합적이었다. 어떤 이들은 그의 특이함마저 예술로 받아들였고 다른 이들은 사회성이 부족한 문제아라며 손가락질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언론의 가십거리가 되었다. 은찬은 이 모든 시선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음악에 몰두했다. 세상의 칭찬도 비난도 그에게는 소음에 불과했다. 그의 삶은 오직 바이올린 활과 현위에서 이루어졌다. 말을 더듬고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세상과 소통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바이올린을 손에 쥐는 순간 그는 가장 완벽하고 웅변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예술가로 변모했다. 그의 음악은 세상의 모든 불완전함을 넘어섰다. 그 안에는 순수하고 정직한 감정,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를 감싸안은 윤하늘과 박선우 부부의 따뜻한 사랑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그는 그 사랑을 음악으로 보답했다. 윤하늘은 은찬의 연주를 듣고 있으면 그의 음악 속에서 가슴을 저미는 듯한 묘한 슬픔을 느꼈다. 그 감정은 마치 뿌리를 알 수 없는 오래된 아픔 같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은찬의 연주는 더욱 깊어졌다. 그는 이미 단순한 천재성을 넘어선 경지에 올랐다. 그의 연주에는 고통 속에서 단련된 영혼의 깊이가 담겨 있었다. 그는 국내를 넘어 해외 유수의 음악제와 오케스트라로부터 협연 제안을 받았다. 그의 이름 앞에는 이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한 해외 유력 음악 평론가는 은찬의 연주를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빛과 같으며 완벽한 기교와 심연의 감성이 기묘하게 뒤섞인 독보적인 음악이다. 마치 전설적인 강태훈의 초간기 기교와 흡사하지만 그보다 훨씬 깊은 비극성이 담겨 있다 라고 극찬했다. 그 평론가는 은찬의 타고난 완벽한 음감과 정교한 운지법을 두고 강태훈과 알 수 없는 유사성을 언급했지만 그 누구도 그들이 피로 이어진 부자관계임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은찬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혼자만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눈을 맞추는 것을 힘들어했다. 공항의 소음, 기자들의 플래시, 호텔방의 낯선 냄새,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감각의 폭풍이었다. 하지만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고 악기를 품에 안는 순간 모든 혼란은 마법처럼 사라졌다. 그의 세상은 오직 바이올린, 그리고 그가 만들어내는 소리로 채워졌다. 그는 음악 속에서 자유로웠고 안전했다. 윤하늘과 박선우 부부는 그런 은찬을 보며 기쁨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순수하고 평화로운 은찬의 세계가 이제는 너무나 넓고 거친 세상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듯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가 언제까지나 그들의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은찬의 음악은 그들을 넘어 더 큰 운명 속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운명의 흐름 속에서 과거의 그림자는 점차 선명한 실체를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태훈의 삶은 여전히 눈부신 성공의 연속이었다. 그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지휘봉을 잡고 지구촌 곳곳을 누볐다. 명예와 부, 예술적 성취, 그 모든 것을 움켜쥔 듯 보였다. 그의 지휘 아래 수많은 음악가들이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냈고 청중은 언제나 열광했다. 하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깊은 밤, 화려한 호텔 스위트룸의 정막 속에서 그는 알 수 없는 공허함에 사로잡혔다.
완벽하게 짜인 그의 일상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존재했다. 오래전 봉인한 죄책감의 덩어리가 그의 무의식을 조금씩 갉아먹는 듯했다. 그는 술잔을 들고 밤하늘을 응시했다. 과거는 그가 의식적으로 외면하려는 유일한 불협화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접하게 된 연상 하나가 그의 완벽한 세계에 작은 균열을 냈다. 해외 유명 음악평론가가 추천하는 젊은 바이올리니스트의 온라인 공연 영상이었다.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이은찬이라는 이름, 낯선 이름이었다. 그러나 바이올리니스트가 활을 쥐는 순간 강태훈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은찬의 자세, 활을 긋는 각도, 심지어 고개를 기울이는 미세한 습관까지 어린과 모르게 익숙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연주는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기존의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감정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의 귀에는 단순한 음의 나열이 아닌 시면에서 울려 퍼지는 절규 같은 외침이 들렸다. 은찬의 연주에서 강태훈은 젊은 시절 자신이 가졌던 순수한 열정과 함께 알 수 없는 깊은 비극성을 동시에 느꼈다. 영상 속 은찬의 얼굴은 어린 시절 강태훈 자신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특히 섬세한 콧대와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뭔가를 갈구하는 듯한 눈빛은 데자뷰를 일으키는 듯했다. 그는 숨을 들이켰다. 마치 잊고 지냈던 어떤 멜로디가 뇌리의 삼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 연주는 기교를 넘어섰다.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강태훈이 평생을 바쳐 추구했던 완벽한 아름다움과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그의 바이올린 소리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함이 있었다. 그것은 강태훈이 스스로 버리고자 했던 불완전함의 외침 같았다. 영상이 끝난 후에도 강태훈은 한참 동안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다. 불안했다. 자신이 덮어두었던 과거의 상자가 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이은찬이라는 이름은 강태훈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공식적인 스케줄 사이사이에 은밀하게 이은찬의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해외 유명 음악 평론지, 국내 언론 기사, 온라인 음악 포럼 등 은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훑었다. 기사 속에서 은찬이 부산 출신이며 어린 시절 입양되었다는 문구를 발견하는 순간 강태훈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다. 자신이 버렸던 도시, 자신이 외면했던 그 어린 생명, 뇌성마비는 아니었지만 자폐 스펙트럼 진단, 그리고 입양, 모든 조각들이 기묘하게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그저 자신을 닮은 재능 있는 젊은 음악가일 뿐이라고 애써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이 내는 불규칙한 박동은 그 모든 부정을 압도했다. 강태훈은 이제 은찬의 과거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자신이 버렸던 날짜와 장소, 은찬이 발견된 날짜와 장소를 대조했다. 자신이 버렸던 그 아이가 그 모든 상처를 딛고 자신보다도 더 순수한 음악을 연주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경악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뒤늦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실수를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가 혐오했던 불완전함 속에서 오히려 자신이 잃어버렸던 순수함과 진주한 아름다움이 꽃을 피운 격이었다. 은찬의 연주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훈을 향한 가장 처절한 비수였다. 자신이 버린 존재가 이렇게 찬란히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의 명성은 덧없고 허망하게 느껴졌다. 강태훈은 은찬의 바이올린 연주 영상을 밤새도록 반복해서 보았다. 은찬의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자신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비난처럼 들렸다. 그는 손을 떨었다. 주머니 속에 작고 낡은 상자를 만져보았다. 그 안에는 은찬의 어린 시절 그의 곁을 지켜주던 낡은 곰인형에서 떨어진 단추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는 언젠가 그 단추를 통해 자신이 버린 아이를 알아볼 수 있다는 알 수 없는 직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고 그 직감은 정확했다. 그가 애써 외면하려던 과거가 바로 눈앞의 현실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세계는 이제 은찬의 존재로 인해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다. 강태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과거의 망령이 그의 목을 조여오는 듯했다. 그는 곧 은찬과 직접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올 것을 예감했다. 그리고 그 만남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강태훈의 침실에는 음악 대신 죄책감에 일그러진 낮은 신음소리만이 가득했다. 강태훈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쳤다.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졌다. 와인셀러의 고급 와인들도, 명성에 걸맞은 호화로운 침대도, 그 어떤 것도 그의 내면을 잠재우지 못했다. 그가 필사적으로 잊으려 했던 모든 기억들이 마치 파편처럼 되살아났다. 어린 이은찬의 해맑은 얼굴, 의사의 냉정한 목소리, 비오는 밤의 고속도로, 그리고 어둠 속에 홀로 남겨두었던 아들의 작은 그림자까지. 그 모든 장면들이 잔혹한 오케스트라처럼 그의 뇌리에서 불협화음을 연주했다. 자신이 그토록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삶이 사실은 가장 추악하고 비겁한 행위 위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다. 은찬의 연주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훈이 스스로 버린 영혼의 외침이었고 그에게 쉴 새 없이 날아드는 준엄한 심판의 비수였다. 이은찬의 연주 영상은 이제 강태훈에게 집착이 되었다. 그는 은찬의 모든 연주 영상을 닳고 반복해서 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현을 타고 움직이는 모습, 온몸으로 음악을 표현하는 몸짓, 그리고 그에게서 뿜어서 나오는 비정형적이고 순수한 에너지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그의 심금을 울렸던 것은 은찬의 음악에 담긴 묘한 슬픔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상실감, 외로움, 그리고 어딘가를 갈망하는 듯한 간절함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강태호는 그 감정의 근원이 자신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덮어버린 기억의 파편들이 은찬의 음악 속에서 다시금 살아 움직이는 듯 했다. 은찬의 연주는 기술적으로 완벽했고 예술적으로 심오했으며 무엇보다 인간적으로 순수했다. 그것은 강태훈의 차갑고 이성적인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강태훈은 은밀히 이은찬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가 어린 시절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음악을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 윤하하늘과 박선우 부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간절함으로 한 아이를 품에 안아 그들의 모든 것을 바쳐 은찬을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로 키워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들의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에 강태훈의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자신이 버린 그 아이가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순수한 사랑 속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좁고 편협한 시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 깨달았다. 자신의 명성에 흠이 될까봐 외면했던 아이가 오히려 자신의 빈약한 가슴을 쩌렁쩌렁 울리는 진정한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강태훈은 이제 더 이상 그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었다. 은찬은 그의 아들이었다. 모든 면에서 그를 닮았고 동시에 모든 면에서 그를 초월했다. 강태훈은 문득 어린 시절 은찬의 작은 고민형에서 떨어져 나온 단추를 떠올렸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 단추를 만작거렸다. 그 작은 조각이 이제 그에게 가장 큰 증거물이자 자신의 죄책감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단추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 단추가 마치 자신에게 말을 거는 듯했다. 당신은 무엇을 버렸는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그의 명성은 이제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는 허상 위에 서 있었고 그 허상은 자신이 버린 아들의 눈부신 재능 앞에서 산산조각났다. 강태호는 겉으로는 여전히 세계적인 지휘자였다. 인터뷰에서 그는 여전히 유려한 언변으로 음악론을 펼쳤고 무대 위에서는 변함없이 카리스마를 발산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자기 혐오로 얼룩져 있었다. 그의 지휘봉은 더 이상 완벽한 음표를 그려내지 못하는 듯했다. 오케스트라의 화음 속에서도 그는 이은찬의 바이올린 소리, 그 안에 담긴 슬픔과 그리움을 계속해서 들었다. 그것은 마치 끊임없이 울리는 비상벨 소리 같았다. 강태훈은 매일 밤 술에 취해 잠들었다. 술이 깨면 더욱 선명해지는 죄책감의 악순환이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었다. 어떻게든 이은찬을 만나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자신이 버린 아이, 그러나 이제 자신을 완벽하게 압도하는 음악가로 성장한 그 아이 앞에서 그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아니,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의 심장은 고통스럽게 조여왔다.
그의 이성적인 머리는 은찬을 만나면 더 큰 혼란과 불명예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의 감정은 이미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지난 삶이 온통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추구했던 완벽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며칠 납준을 고민하던 강태호는 마침내 결심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는, 혹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은찬과 마주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명성, 지위, 자존심, 이 모든 것을 걸고 이 운명적인 만남을 준비했다. 이제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완벽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가 아니었다. 그것은 알 수 없는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광포한 카논이었다. 다음 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자신의 아들, 자신이 버린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이은찬과의 만남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이은찬의 명성은 거대한 파도처럼 세계 음악계를 휩쓸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뉴욕 카네기홀, 런던 로열 앨버트홀, 베를린 필하모니아 같은 세계 유수의 공연장 이름 옆에 당당히 새겨졌다. 침묵의 바이올리니스트 이은찬은 단순히 신선한 충격을 넘어 클래식 음악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의 독주에는 언제나 매진이었고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들과의 협연 제의가 줄을 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강렬한 한 통의 제안이 날아들었다.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요청이었다. 그리고 그 지휘봉을 잡는 이는 다름 아닌 강태훈이었다. 운명은 그렇게 피할 수 없는 조우를 계획했다. 강태훈은 그 제안을 받아들인 순간 피가 얼어붙는 듯한 차가운 전율을 느꼈다. 그가 밤새도록 이은찬의 자료를 뒤지며 감지했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된 것이다. 그의 심장은 마치 박자를 놓친 북소리처럼 불규칙하게 울렸다. 이 순간이 오리라 예상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자 그의 공포와 죄책감은 그 어떤 상상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그는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 협연을 거절할까? 갑작스문 건강상의 이유를 들먹여 스케줄을 취소할까? 수많은 변명과 회피의 방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동시에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자신이 버린 아이가 이제 자신의 지휘 아래 무대에 설 정도로 성장한 것을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어쩌면 이것은 그가 마주해야 할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것이었다. 그는 결국 마른 입술을 씹으면 협연을 승낙했다. 윤하늘과 박선우 부부 역시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협연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에게 강태훈의 존재는 아득한 다른 세상의 유명 인사일 뿐이었다. 이은찬에게는 최고의 무대를 경험하게 해줄 기회였다. 박선우는 아들 이은찬이 이제 정말 어엿한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었다며 벅차올랐다. 윤하늘은 은찬이 이 거대한 무대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염려했지만 그의 음악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은찬은 베를린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이어폰을 낀 채 자신이 협연할 곡의 악보를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그의 세상은 오직 음표와 선율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운명이 어떤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에게 강태훈은 그저 베를린 심포니를 이끄는 저명한 지휘자일 뿐이었다. 첫 리허설이 있는 날, 베를린의 유서 깊은 연습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다. 은찬은 윤하늘과 박선우의 손을 잡고 연습실 문을 열었다. 거대한 공간을 가득 메운 오케스트라 단원들, 낯선 악기 소리, 웅성거리는 사람들 속에서 은찬은 순간 움찔했다. 하지만 이내 윤하늘이 건네준 작은 귀마개를 착용하고는 바이올린을 든 채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말없이 자신의 악기만을 응시했다. 연습실 중앙 지휘자석에는 강태훈이 서 있었다. 그의 등은 곧고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지난 몇 날 며칠을 괴롭히던 감정의 소용돌이가 이제 눈앞에 현실이 된 것이다. 그가 버린 아들, 이은찬. 그의 눈에 비친 이은찬은 더 이상 작은 아이가 아니었다. 어엿한 예술가이자
그 자신을 능가하는 듯한 오라를 뿜어내는 존재였다. 강태호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며 지휘봉을 들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바이올린 파트 가장 앞줄에 앉은 이은찬을 향했다. 이은찬은 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듯 오직 자신의 바이올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 작은 어깨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 강태호는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자신은 이은찬을 알아보지만 이은찬은 자신을 모른다. 아니, 모르는 척하는 것일까? 그는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리허설이 시작되었다. 강태훈의 지휘봉이 허공을 갈랐고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서곡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잠시 후 이은찬의 바이올린 솔로 파트가 시작되었다. 첫음이 울리는 순간 강태훈의 심장은 또다시 쿵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들어왔던 이은찬의 연주보다도 훨씬 더 강렬하고 압도적이었다. 이은찬의 바이올린은 모든 기교와 이성을 초월한 듯이 현에서 뿜어져 나오는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은 강태훈의 심장을 사정없이 후벼 팠다. 그의 연주는 마치 잃어버린 것을 찾아 헤매는 아이의 울음 같았고 동시에 세상의 모든 편견에 맞서는 고독한 외침 같았다. 강태훈은 자신도 모르게 지휘를 멈출 뻔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연주 속에는 그가 외면했던 이은찬의 어린 시절 고통과 윤하늘 박선우 부부에게 받은 조건 없는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눈에는 자신이 이은찬에게서 느꼈던 모든 고통과 죄책감의 원인이 담겨 있었다. 이은찬의 바이올린 소리가 연습실을 가득 채울수록 강태훈의 머릿속은 과거의 파편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자신이 버린 아이의 무게에서 자신이 느꼈던 고통을 그대로 되돌려 받는 듯한 잔인한 기자연에 휩싸였다. 지휘봉을 든 그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그의 시선은 이은찬에서 떨어지지 못했다. 이은찬은 강태훈을 지휘 아래서도 흔들림 없었다. 그는 강태훈이 자신은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음악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지휘자의 미세한 손짓 하나하나에 반응하며 오케스트라와 완벽한 호흡을 맞추는 듯했다. 그러나 가끔 강태훈의 강렬한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이은찬은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조각을 만나는 듯한 이질감이었다. 그럴 때마다 그의 바이올린 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더해졌다. 그는 왜 이 지휘자의 눈빛에서 이토록 알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어떤 낯선 익숙함을 느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예민한 감각은 그 낯선 존재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불안정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다. 리허설은 예정된 시간을 훨씬 초과해서 끝났다. 강태훈은 마지막 음이 울리자마자 지휘봉을 내려놓고 황급히 연습실을 빠져나갔다. 그 뒤로 단원들의 박수 소리와 이은찬의 바이올린 케이스 닿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았다. 그의 가슴은 억누를 수 없는 감정들로 터져버릴 것 같았다. 이은찬의 음악은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맹렬한 불꽃 같았다. 강태훈은 자신이 지휘했던 어떤 교향곡보다도 더 강렬하고 복잡한 불협함에 휩싸였다. 그는 다음날 리허설에서 이은찬의 윤을 마주칠 자신이 없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이렇게 아름답고도 잔인한 형태로 자신을 찾아올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공연 당일까지 그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피할 수 없는 조우는 이제 거대한 폭발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대망의 공연날 베를린의 오베르슈타트 오페라하우스는 전례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로비는 화려한 인파로 북적였고 객석은 안표가 몇 배의 가격으로 거래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강태훈과 이은찬의 협연은 이미 세계 음악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였다. 강태훈은 대기실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지휘자 복장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며칠 밤낮을 시달린 피로가 역력했다. 심장은 거칠게 뛰었다. 오늘 밤 자신의 인생이 결정될 것이라 직감했다. 그는 손을 떨었다. 주머니 속에서 작은 곰인형 단추를 만지작거렸다. 그것만이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의 뇌리 속에는 이은찬의 바이올린 선율이 끊임없이 메아리쳤다. 지난 리허설에서 들었던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덮쳐왔다. 무대에 오르기 전 그는 은찬과 마주쳤다. 은찬은 윤하늘과 박선우 부부의 보살핌 아래 평소처럼 침착한 모습이었다. 은찬의 눈은 여전히 허공을 응시하거나 윤하늘의 손에 들린 프로그램 책자를 유심히 바라봤다. 그는 강태훈을 잠시 올려다봤지만 어떤 특별한 감정도 읽히지 않는 텅 빈 시선이었다. 강태훈의 가슴이 더욱 먹먹해졌다. 이은찬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아니,
기억할 필요도 없는 완벽한 타인이었다. 강태호는 고통스러웠다. 자신이 버린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낯선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꿰뚫었다. 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올랐고 잠시 후 강태훈이 지휘자석에 섰다. 객석에서는 열광적인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그는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곧바로 바이올린 파트의 이은찬에게로 향했다. 은찬은 이미 자신의 바이올린을 어깨에 기댄 채 곧 연주를 시작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오직 다가올 음악에 대한 깊은 몰입만이 느껴졌다. 강태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지휘봉이 서서히 올라갔다. 장엄한 서곡이 울려 퍼졌다. 오케스트라의 거대한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마침내 협연의 하이라이트인 이은찬의 바이올린 솔로 파트가 다가왔다. 오케스트라의 소리가 잦아들고 공연장에는 숨죽이는 정적만이 흘렀다. 스포트라이트가 은찬에게로 집중되었다. 은찬은 천천히 바이올린을 턱에 고정시키고 활을 현 위에 얹었다. 그의 활이 현을 스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은찬의 바이올린 선율만이 공간을 채웠다. 첫음은 낮고 슬프게 시작했다. 어린 시절의 상실감과 고독이 응축된 듯한 음색이었다. 이어서 선율은 격렬하게 휘몰아쳤다. 강렬한 비바람 속에서 홀로 울부짖는 어린 양처럼 은찬의 음악은 청중의 심장을 움켜쥐었다. 그의 손가락은 현위에서 눈부시게 춤을 추었다.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섬세하게, 음표 하나하나에 그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강태호는 은찬의 연주를 지휘하며 그의 음악이 가진 엄청난 흡입력에 압도당했다. 그의 음악 속에는 강태훈이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이은찬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근원에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이은찬의 연주는 단순한 음표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이은찬의 영혼이 투영된 거울과 같은 것이었다. 강태훈은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이 버린 아들의 고통과 성장, 그리고 자신을 찾아 헤매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을 보았다. 자신이 아들을 외면했던 비겁함, 자신은 명성만을 쫓았던 오만함이 그 선율 속에 고스란히 담겨 그를 심판하는 듯했다. 죄책감의 파도가 그를 집어삼키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이 고통스러운 지휘를 이어갈 수 없었다. 그의 손에 든 지휘봉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은찬의 연주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바이올린은 tuk풍처럼 울부짖다가 이내 한 줄기 비처럼 강렬하게 솟아올랐다. 청중은 숨조차 쉬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태호는 지휘봉을 내렸다. 연주가 갑자기 멈추자 오케스트라 단원들 물론 청중 모두가 당황한 듯 그를 바라봤다. 정적이 흘렀다. 강태호는 자신의 목을 종째는 듯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한 발 지휘자석을 벗어나 이은찬을 향해 걸어갔다. 객석에서는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대체 무슨 일이야? 강태훈 지휘자가 왜 저러는 거야? 객석에선 술렁임이 커져갔다. 윤하늘과 박선호는 불안한 눈빛으로 무대를 주시했다. 은찬은 강태훈의 갑작스런 행동에도 연주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오케스트라의 반주 없이 홀로 자신의 멜로디를 이어갔다. 그의 활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음악은 흔들림 없이 흘러나왔다. 강태훈은 이은찬의 바로 앞까지 다가갔다. 이은찬의 바이올린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강태훈은 무릎을 꿇었다. 청중은 경악했다. 그리고 그는 목청이 터져라 외쳤다.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모든 죄책감과 후회를 담아 은찬아, 내 아들아,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의 목소리는 공연장을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이 순간을 카메라와 언론들이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담아냈다. 무대 위의 스포트라이트가 강태훈과 이은찬을 비추었다. 은찬은 그제야 화를 멈췄다. 그의 연주가 멈추자 공연장에는 완전한 정적만이 남았다. 이은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강태훈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저 바이올린을 꽂지 않고 안먹으니 강태훈을 바라볼 뿐이었다. 공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객석에선 충격과 경악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일부는 카메라를 들고 플래시를 터뜨렸고 다른 이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윤하늘과 박선호는 자신들의 아들이 강태훈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들을 버렸다는 친아버지의 존재를, 그것도 이런 극적인 순간에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강태훈은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은찬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했다. 자신이 명성에 눈이 멀어 이은찬을 버렸던 과거, 자폐 스펙트럼 진단에 절망하고 도피했던 비겁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후회하며 살아왔던 나날들을 토해냈다. 그의 고백은 절규에 가까웠다. 이은찬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감각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바이올린의 현을 꼭 쥐고 있었다. 마치 그의 악기가 유일한 세상이자 피난처인 듯했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렸다. 강태훈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10여 년간 억눌려왔던 회한과 슬픔,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용서에 대한 간절함이었다. 그의 고백은 세계에 그대로 생중계되었다.
이 순간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세계적인 지휘자 강태훈, 친아들 자폐 이후로 6위 충격 고백이라는 속보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강태훈은 모든 것을 버렸다. 자신의 명성, 자신의 권위, 자신의 자존심. 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오직 아들의 용서만을 갈구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모든 것이 시작될 수도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강태훈의 절규는 베를린 오페라 하우스를 넘어 전 세계로 울려 퍼졌다. 그의 고백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며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한때 완벽함의 상징으로 추앙받던 세계적인 지휘자의 추악한 과거가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여론은 들끓었다. 충격과 비난, 동정과 연민이 뒤섞인 감정의 경랑 속에서 강태훈은 철저하게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었고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그가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은 하루아침에 허물어져 내렸다. 그러나 강태훈은 이 모든 것에 개의치 않았다. 그는 오직 이은찬의 눈빛만을 갈구했다. 은찬은 그의 고백에도,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에도, 흥분한 청중의 웅성거림에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서 바이올린을 든 채 강태훈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읽히지 않았다. 박선우와 윤하늘은 혼란에 빠졌다. 자신들의 아들이 세계적인 지휘자의 핏줄이었다니, 그것도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버려진 아이였다니. 윤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은찬의 어깨를 감쌌다. 박선우는 강태훈을 노려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분노보다 앞선 것은 은찬에 대한 염려였다. 이 모든 충격적인 사실이 은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다. 은찬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의 세상은 오직 그만이 이해하는 소리로 채워져 있었다. 강태훈의 절규도, 대중의 비난도 그에게는 그저 무의미한 소음에 불과한 듯했다. 강태훈은 은찬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어떤 반응이라도 읽어내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절망이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 이미 예상했지만 이토록 철저한 무반응은 그에게 가장 가혹한 벌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은찬에게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이 은찬의 뺨에 닿으려는 순간 윤하늘이 그의 손을 강하게 쳐냈다. 이젠 그만하세요. 더 이상 이 아이를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비수 같았다. 박선우는 강태훈과 은찬 사이에 굳건히 서서 그를 가로막았다. 당신이 버린 아이야. 이젠 우리가 이 아이의 부모다. 박선우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공연장을 울렸다. 그때 이은찬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바이올린을 다시 턱에 고정시켰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공연장의 혼란, 터져나오는 플래시,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바이올린에만 집중했다. 그리고 활을 천천히 현에 얹었다. 공연장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숨죽여 은찬을 바라봤다. 그의 음악은 무엇을 말할까? 분노? 슬픔? 아니면 침묵? 은찬의 활이 현을 그었다. 첫 음은 낮고 조용했다. 그러나 그 음은 점차 깊어졌다. 이어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그 어떤 기교도 덧붙이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이었다. 그것은 울부짖음이었다. 어린 시절 버려진 상실감, 세상의 편견 속에서 홀로 외롭게 싸워야 했던 고독, 그리고 음악만이 유일한 벗이었던 그의 아픔이 담겨 있었다. 음악은 슬펐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았다. 그 안에는 윤하늘과 박선우 부부에게 받은 조건 없는 사랑, 그들의 헌신적인 보살핌 속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 음악이 있었다. 음악이 그의 연어였다. 그는 바이올린으로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냈다. 그가 말을 더듬고 세상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의 내면 세계가 단순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 깊은 시면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바이올린은 그 시면의 그림자를 고스란히 담아냈지만 동시에 그 그림자를 뚫고 나오는 빛의 파편들을 보여주었다. 강태호는 연주를 들으며 주저앉았다. 그는 울었다. 비로소 이해했다. 은차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바이올린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용서하지 않겠다고도 하지 않았고 용서하겠다고도 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삶, 자신이 겪어온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 연주 속에서 강태호는 자신이 버린 아이가 어떻게 세상과 맞서 싸워왔는지, 어떤 사랑 속에서 자라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을 넘어선 위대한 예술가로 성장했는지를 보았다. 그것은 강태훈을 위한 연주였다.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준엄한 메시지였다. 은찬의 바이올린 소리가 잦아들자 공연장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다. 이번 침묵은 이전과는 달랐다. 격렬한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 모두가 숨죽여 다음 선율을 기다리는 듯한 경건함이었다. 은찬은 천천히 바이올린을 내렸다. 그리고 윤하늘과 박선우 부부를 향해 몸을 돌려 고개를 숙였다. 짧은 인사였다. 그러나 그 안에는 그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그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윤하늘은 은찬을 꼭 안았다. 박선우는 은찬의 어깨를 두드리며 눈물을 훔쳤다. 강태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은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이 감히 닿을 수 없는 거룩한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았다. 그때 이은찬이 강태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시선은 강태훈의 얼굴을 정확히 응시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정말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미세한 고갯짓을 했다. 그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용서? 이해? 혹은 그저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였을까? 강태훈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벌이 가혹했음을, 그러나 동시에 그 벌이 자신을 구원할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이후 강태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모든 공식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은거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듯 자폐 스펙트럼 아동들을 위한 음악재단을 설립하고 조용히 그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다. 그는 더 이상 명예를 쫓지 않았다. 그의 모든 에너지는 이제 그가 버렸던 세상, 그가 외면했던 이들을 위해 쓰였다. 가끔, 아주 가끔 그는 은찬의 공연장에 아무도 모르게 찾아가 궤석 맨 뒷자리에 앉아 은찬의 연주를 듣곤 했다. 그의 바이올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강태호는 자신이 버렸던 음악과 진정한 삶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고 났다. 은찬은 윤하늘과 박선우 부부의 사랑 속에서 변함없이 자신의 음악을 이어갔다. 그의 연주는 더욱 깊고 풍성해졌다. 그는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그의 음악은 장애를 넘어선 예술의 힘을 증명했고 세상의 모든 편견에 맞서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 강태훈과 이은찬, 그들의 운율은 이제 다른 길 위에서 그러나 여전히 연결된 하나의 크다란 화음을 이뤄냈다. 서로를 직접 마주하고 함께 연주하는 일은 아마 영원히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음악은 서로를 향해 끊임없이 흐를 것이다. 한쪽은 참회와 속죄의 멜로디, 다른 한쪽은 성장과 이해의 선율. 이 거대한 운율의 그림자는 세상 곳곳에 울려 퍼지며 진정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